받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나와. 시작해볼까요? 생각보다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카테고리화를 해서 그 주제에 맞는 답변을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은 한 편으로 다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에미레이트 항공 채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키, 학력, 전공 등등등. 그런데 정말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면 저는 그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정확하고 채용 요건 수시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제가 채용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력은 고졸 이상이 지원 기준이고요. 어떤 분이 대학교 학위가 왜 인정이 되지 않았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고졸 이상이 지원 기준이라고 말한 거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선택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특정한 전공 공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졸이 지원 기준이니까 전공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고 싶은 학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는 160이 기준이고 그리고 앞리치라고 해서 까치발을 들고 팔을 위로 높게 뻗어서 얼만큼 닿는지 그 리치도 같이 측정을 하거든요. 그게 210인가 220인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키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 키는 171입니다. 채용 때 뭐 외모적인 거나 외적인 거를 본다는 느낌은 저는 전혀 못 받았고 몸무게 같은 경우는 입사 직전에 제출하는 건강 관련 서류에서 이제 적어내는데 그게 BMI 지수에서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제 의사소견서를 요청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밝기를 낮추면 되는구나. 언어는 영어가 공용어고요. 두바이를 베이스로 하는 항공사긴 하지만 아랍어는 필수가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그리고 제2 외국어 이 부분도 질문이 많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인인 저는 이제 프로필에 한국어가 구사 가능하다고 표시가 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로컬 랭귀지 스피커가 필요할 때 투입될 만한 구사력이면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어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제가 입사할 때 제 나이는 한국 나이로 30이지만 여기서는 만 나이니까 만 나이로 28이었고 서로 뭐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크루들 나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신입들도 봤어요. 네. 그리고 면접 자체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 같은 건 보지 않고요. 한국 기업의 채용처럼 어떤 서류상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런 채용이 아니에요. 저는 면접이 전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 뭐 언제 재개될지 그런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승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인사과 직원들이 알 것 같아요. 제 면접 후기 및 채용 과정 채용이 다시 재개되면서 채용 방식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면접의 뉘앙스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2016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채용에 응시를 했고요. 이제 서울에서 열린 채용은 다른 나라에서 열린 오픈데이보다 지원자 수가 월등히 많아서 이제 본사에서 어떤 특정한 기간에다가 1차를 대행을 맡겼어요. 모 승무원 학원에서 대행을 맡았는데 이제 서류에서 한번 거르고 또 면접으로 해서 이제 2차례에 걸쳐서 걸러진 지원자들을 이제 본사 면접관에게 올리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학원생 여부와 학불의 상관관계? 저는 비학원생이었어요. 지금 비행하고 있는 제 동료들 중에서도 비학원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본사 면접관
기업들과 치르는 면접인데 첫 번째는 CV 드랍이에요. 말 그대로 CV, 이력서를 드랍하는 건데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으면 그 앞에 지원자들이 줄을 쭉 서요.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된 이력서를 면접관한테 직접 건네주면서 여기서 짧게 몇 마디 스몰톡 대화를 나누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을 거른 걸 보면 그들이 파악하려는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이제 두 번째는 그룹 디스커션. 여기서는 3명씩 묶어서 조를 짜줬어요. 그 다음에 직업이 적힌 카드를 받았는데 저희 조가 받은 카드는 가드너, 정원사였거든요. 그 직업이 가져야 하는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토론해봐라 하고 시간을 줬어요. 저희는 정원사가 가져야 할 자질, 책임감, 창의력, 체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얘기하는 모습을 면접관이 지켜봐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조원 3명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물이 적힌 카드를 줘요. 저희 조가 받은 카드에는 버켓이 적혀 있었고 이 물건을 아까 그 직업이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라고 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3명 중에 1명만을 지목을 해서 발표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시 그룹 토론인데 이 전 그룹 토론은 3명이서 토론했잖아요. 여기서는 더 많아져요. 10명 안팎 이렇게 큰 조를 짜주는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를 받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적혀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이제 오버부킹이 된 상황이고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들은 다 각각의 또 이제 사연이 있어요. VIP 손님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연예인, 정치인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누구한테 표를 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끔 합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 토론하는 모습을 면접관이 지켜봐요. 저희 조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한 명씩 지목을 해서 꼬리 질문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너는 왜 얘네 이 손님은 왜 선택하지 않았니? 그 이유는 뭐니? 그럼 이 손님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도 떨려요. 이 면접은 진짜. 이 다음은 영어 필기시험. 절차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는 토익 스타일로 지문 독해하는 거, 빈칸 넣기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점수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는 여기서 한 명도 탈락자가 없었다는 거. 영어 잘하는 유럽권 아이들도 이 절차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역시 한국인들. 이 다음 어세스는 제가 처음 듣는 전형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영어 테스트 탈락자가 없어서 추가된 게 아닌가. 어쨌든 여기서는 면접관이랑 1대1로 저는 짧은 어떤 아티클을 받았어요. 이거를 소리내서 읽고 이걸 뒤집은 다음에 요약을 하라고 했었어요. 다른 애는 그림 같은 걸 받고 이 그림을 묘사해봐라 이렇게 했던 아이도 있고 처음 CV 드랍부터 여기까지가 이틀에 걸쳐서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고요. 각 전형이 끝날 때마다 합격한 사람의 수험번호를 적어서 벽에다가 붙여놔요. 바로바로 확인하는 그런 식이었죠. 진짜 마지막 파이널 인터뷰. 제 최종 면접은 1대1이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부킹을 해요. 미리 시간을. 근데 저는 출근 문제도 있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바로 다음날 연달아 셋째 날 아침에 최종 면접을 보게 됐어요. 최종 면접에 물어보는 질문들은 철저히 제 이력서를 토대로 질문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일경험이 적혀있는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너 여기저기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네가 만났던 가장 핸들링하기 어려웠던 손님은 누구니?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니? 손님의 반응은 어땠니? 이런 식으로 약간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 일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는 식의 그런 질문들이에요. 물론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준비를 안 하고도 붙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가장 공을 들이고 준비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정리를 해뒀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분 좀 넘게 최종 면접을 받고 길게 본 친구들은 1시간까지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입사하기 전에 상세하게 후기를 포스팅을 해둔 게 있어요. 그 링크를 첨부를 해둘 테니까 더 상세한 내용은 거기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 통지 받는데 걸린 시간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1달 정도 걸렸어요.
최종 면접 볼 때 제출하는 언제 조인 가능한지를 적어내는 서류가 있었거든요. 그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었어서 석 달 후에 조인 가능할 수 있다고 적어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네가 뭐 몇 월 며칠 이후에 조인할 수 있다고 적어냈는데 그거보다 일주일 먼저 두바이로 올 수 있니? 물어보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합격 통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트레이닝 컬리지 그 배치 반을 짜는 거에 따라서 합격 통보 받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국 채용에서 다 같이 뽑혔어도 조인하는 날짜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반을 국적을 골고루 섞어서 짜주거든요. 지원한 계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꿈꿔온 직업은 아니에요. 승무원이 좀 더 좋은 처우와 제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런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이 직업을 꿈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직을 꿈꿨다고 봐야겠죠. 국내 항공사도 지원해봤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을 관두고 1년 동안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일 저 일 하면서 지원을 해봤는데 한 군데 빼고는 서류 합격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회사의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제 나이가 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28이었으니까 국내 항공사 채용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내 노력으로 뭐를 바꾸고 어떤 진전을 뭘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외항사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새로움이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불만, 아쉬움 이런 것들도 꽤 크게 작용을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직장생활 후기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 기존의 영어 실력? 고등학교 수능 영어 공부 그게 거의 영어 공부의 마지막이고 대학교에 가서는 예체되다 보니까 취업을 위한 영어 공부, 토익 공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영어 막 무식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기본 문법 같은 건 다 알고 있고 뭐 어렵지 않은 독해는 가능한 그냥 그 정도? 딱히 필요성을 못 느꼈고 스피킹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해외 경험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저는 해외 체류 경험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냥 후기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딱 시작하려니까 너무 막연하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저는 면접 위주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게 지름길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 말을 해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마구잡이로 내뱉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하나 잡고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기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같이 연습을 한 거죠. 실제로 면접장 가서도 느꼈던 게 이건 영어 시험이 아니고 면접이라는 거. 물론 영어가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못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근데 영어 실력으로만 따지면 사실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한국에. 뭐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해외에서 나온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 항상 상기하면서 쫄릴 때마다 그걸 상기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스터디를 적극 활용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거 활용해서 맨날 매일매일 뭐 영어 일기 장문에서 올리기, 기출문제에 대한 답변 스피치에서 녹음해서 올리기, 댓글로 서로 피드백해주기 뭐 이런 것도 해봤고 꾸준히 했던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멤버들을 구해가지고 2-3시간씩 꾸준히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서로 뭐 면접 동향 같은 것도 얘기해줄 수 있고 정보도 오갈 수 있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교재를 저희끼리 뭐 하나 한 권 선정을 해서 꾸준히 문장을 암기하고 뭐 시험 치는 것도 하고 뭐 뒷바지 걸어서 벌금도 걷고 뭐 토론 연습도 하고 뭐 피드백도 주고받고 그리고 1대 다수로 최종 면접 연습은 꼭 했던 것 같아요. 영어 학원도 2달 다녀봤는데 여기는 영어 표현 같은 거를 익히는 그런 수업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되 저 스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력서와 그런 일경험, 면접 때 할 만한 이야기거리 이런 거를 계속 정리하고 그 작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볼 쯤 직전에 2달 바짝 전화 영어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외국인이랑 처음으로 대화를 해보는 그런 기회였죠.
제 생각에는 이제 학습량이 좀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연습을 하니까 이게 확 늘더라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늘었다고 얘기해주고. 어쨌든 제 생각은 저처럼 어릴 때 익힌 언어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 뒷받침이 돼야 좀 진전이 있다는 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외국에 가서 정말 입이 터지길 바란다거나 너무 초보자 수준에서 전화 영어 결제해가지고 뭔가 늘기를 바라는 거는 조금 요행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방법들이 도움은 되겠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보력하고 나의 판단. 저는 에미레이트를 비롯 뭐 각종 외항사, 면접, 후기 이런 것들을 싹 다 섭렵을 해서 두고 읽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면접 분위기, 동향 파악하는 거는 물론이고 어떤 뉘앙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구나, 내가 뭐를 더 추가해야겠다, 뭐를 더 준비해야겠다 이런 거를 느끼고 체크하고. 정보의 바다이다 못해서 홍수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외항사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자들 후기까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서 정말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이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좀 주관을 갖고 이제 선별을 해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면접 준비를 할 때 뭐 누구한테 다 물어보려고 한다거나 뭐 선생님부터 구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걸 모든 걸 일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판단은 정말 내가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누구한테 의지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시작을 얼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각자한테 맞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스스로 느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사 후에 2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된 거, 비행기 기종, 메디컬, 보안 등등을 교육을 받게 돼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해외 체류 경험도 없고 영어로 강의를 듣는 것도 처음이고 입사를 한 거잖아요. 유학을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전문 용어 같은 거 단어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특히 저는 메디컬 부분이 어려웠는데 증상이나 뭐 병명, 약 이름 이런 걸 숙지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뭐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잠 좀 덜 자고 암기할 거는 딱 암기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하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난관이 악센트인데요. 에미레이트에 진짜 다양한 영어 악센트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국에 있을 땐 몰랐죠. 한국에서는 거의 미국식 영어를 접하고 그걸로 공부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미국식 영어는 좀 듣기 힘들고 영국, 호주 애들이 그나마 여기 많이 있는 원어민들? 근데 그쪽 악센트도 저희한테는 익숙지가 않으니까 쉽지 않았죠. 제 첫 번째 트레이너가 레바논 분이셨거든요. 네, 쉽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은데 좀 트레이닝 기간에 좀 기죽어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말수도 적고 동문서답도 잘하고 말귀 못 알아들은 적도 당연히 있고. 근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트레이너들이 영어가 네 세컨 랭귀지인 거 다 안다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이러면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저도 알 거 다 알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당연히 이제 생활하면서 늘게 되는 것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꼭 생겨요. 그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영어가 한 단계씩 느는 계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가 뭐 늘긴 늘었지만 엄청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못 알아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처음 듣는 단어가 있어도 뭐 짐작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짬,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저처럼 늦게 언어 공부를 시작한 이상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질문. 여러분들은 저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얼마 버는지 이거는 사실 지인이 질문을 해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취준생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한 부분이고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은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에 비해서 정당하게 받는 건지 적게 받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걱정을 할 급여는 절대 아니고요. 월급이 기본급 플러스 비행수당, 체류비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매달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요. 미주, 호주 비행 이런 긴 비행을 하거나 멀티섹터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달은 월급이 좀 높은 편이고 뭐 휴가를 뭐 한 일주일 갔다 이러면 그 달은 뭐 다른 평균 달보다 10시간, 20시간 비행을 덜 할 테니까 그러면 뭐 월급을 덜 받겠죠. 다만 이제 두바이가 좀 화려한 이미지고 1등 항공사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막 전문직 수준의 터무니없게 높은 연봉을 기대하고 오셨다가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리즈너블한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회사 복지예요. 회사 복지가 저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선 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거를 제공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물세, 전기세, 관리비 뭐 이런 게 나가는 게 없고 저희는 세금도 안 내요. 집에 지금 인터넷 쓰는 것만 이제 플랫메이트들이랑 쉐어해서 내고 있고 이제 24시간 출퇴근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요. 유니폼 세탁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모두 회사가 제공을 해주고 있죠. 이제 그 밖의 지출 사항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마다 천차만별인 거니까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한국에서 살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아요. 두바이에서 뭐 대신 레이오버 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편인데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보다 훨씬 많이 모았어요. 저는 비행기 티켓 혜택 저희는 이제 고향 가는 왕복 하나 티켓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 외에는 스탠바이 티켓은 90% 할인, 확정 티켓은 50% 할인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직계 가족한테도 90% 50% 티켓이 혜택이 있고 이제 친구들한테 미리 리스팅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40%였나? 그 할인 티켓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휴가는 1년에 30일 이거를 자유롭게 나눠서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정도씩 해서 서너 달에 한 번 한국에 들어가는 편이고 이거를 더 잘게 쪼개서 뭐 거의 매달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뭐 쓰기 나름이고 자유입니다. 휴가 30일 이외에도 데이오프라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 뭐 길면은 갈 수도 있는데 최대 데이오프는 5일까지 데이오프를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는 복지는 아니지만 제가 저희 회사 시스템에서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스케줄 비딩하고 스왑하는 시스템인데 비딩이 뭐냐면 매달 내가 받고 싶은 비행을 5개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제 프라이어리티는 매달 달라져요. 제가 1순위인 달은 신청한 비행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스왑 시스템은 말 그대로 내 비행과 다른 크루의 비행을 서로 스왑하는 거예요. 서로 맞바꾸는 거죠. 스케줄 비슷한 애를 찾아서. 그리고 호텔방 혼자 쓰는지 저희는 호텔방을 혼자 씁니다. 그리고 한국인 승무원이 많나요? 전체 승무원이 한 2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인 크루가 1,000명 정도 많은 편이죠. 아마 국적별로 따졌을 때 탑3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승무원 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국 항공사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편이죠. 저희는 모든 비행에 남자 승무원도 무조건 탑승을 하고 있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드나요? 이건 제 생각이 다른 크루 분들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나름 그래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할 때보다 훨씬 할만해요. 저는 왜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가 야근이 잦은 편이기도 했고 집도 서울이고 회사도 서울인데 출퇴근이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편도 왕복 아니고 편도 1시간 반. 그것도 꽉 찬 지옥철. 그래서 저는 통근하는 부분에서도 항상 너무 힘이 들었고 아침에 억지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렇다고 비행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행 갔다 오면은 다음 비행 그 사이에 충분히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 푹 자고 먹고 쉬면은 금방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 아프면 병가 낼 때 눈치 볼 필요도 전혀 없고 병가 내는 것도 내 권리 중에 하나고 당연히 아프면 병가 내는 거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뭐 지금까지 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은 하면 좋을 텐데 마음만 먹고 아직
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야죠. 이 답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몰랐는데 아직도 정리 못한 질문이 많은데 큰일 났네. 남은 답변들도 한번 열심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